부동산은 똑같은 물건이 없으니까 표준화되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 밑에 부동산의 특성 좀 밑줄 좀 칠까요? 똑같은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특성을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시장을 조직하기도 어렵다는 표현이고 한 장 넘어가시고요. 5번 부동산은 수요에 따른 공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특히 수요 조절 어려워요, 공급 조절 어려워요? 공급 조절 어렵죠? 그래서 거미집이론, 그럼 어떤 말 떠올라야 되지요? 가격 파동. 그 이유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 밑에 부동산의 특성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는 아예 공급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로 5번 수급 조절 곤란성에서 01번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부동산의 어떤 특성? 부증성. 그것도 밑줄 좀 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계약부터 잔금 처리까지 기간이 길다는 얘기. 7번 부동산에는 국가의 제한이 많다는 얘기. 8번 부동산은 고액의 상품이라서 거래자가 많다 적다? 적다. 자, 9번, 11번, 12번은 똑같이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부동산은 고액의 상품이다 보니까 내 돈만 갖고 사는 거 아니죠? 금융이 중요한 거니까 이자율에 민감하다.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은요.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 우위고 매수자 우위고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매수자가 많으니까 누가 우위 있고 매도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 경기 변동에서 나왔던 거 나중에 연결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따로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52페이지에 3번 주택시장에서 볼 거는요. 1번 개념에서는 가로 2번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만 밑줄 좀 치시고요. 그리고 가로 1번과 비교해서 물리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물리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겠다는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택은 물건 자체로 본다면 똑같은 물건인가요? 각기 다른 물건인가요? 각기 다른 물건이면 일반 경제학에서 만들어진 완전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똑같은 측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택은 물건은 다를지 모르지만 서비스는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럼 서비스란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 취급될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그냥 잡히니까. 다만 서비스란 말은 뭐랑 비교된 말이다? 그렇죠. 주택을 물리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효용 측면에서 보는 거다. 그럼 물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동질인데 이질인데 서비스란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동질로 취급될 수 있다. 그 정도만 밑줄 치시고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2번 소유와 수요는 지금 안 쓰는 용어예요. 지금은 이제 주택 수요라고 얘기하죠. 70년대 처음 이 얘기를 만들 때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액의 상품이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주택은 필요하죠. 필요라고 하는 단어를 소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단부에 박스 보시면 소요라고 하는데 영어 보니까 need라고 써있죠. 네, 이제 그 말을 필요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소요 이렇게 번역한 말이에요. 영어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즘은 안 쓰니까 따로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가실까요? 참고하기 여긴 보실 필요 없고요. 자, 4번 주택의 여과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주택의 여과라고 하는 개념부터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과라고 하는 것은 깔때기죠. 걸러내는 거래요. 그럼 주택이 걸러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택을 소득으로 세분해보면 뭘로 세분해봐요? 소득으로 세분해보면 소득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주택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처음에 주택이 만들어질 때는 좋은 주택이었다가 세월이 가게 되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주택의 질은요 떨어지고, 그럼 주택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전개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여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제 단순화시켜서 어느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과 일정 수준 이하만 있다고 딱 가정할까요? 일정 수준 이상은 고라고 하고 일정 수준 이하는 저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 주택은 좋은 주택이지요. 세월이 가면 이렇게 전락하나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 뭐라고요? 주택의 여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택의 여과는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여과 그러면 어떤 여과 얘기하는 건데요? 하향 여과 얘기하는 거예요. 하향 여과 얘기하는 건데 하향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또 비교되는 말이 있는 모양이지요. 올라가는 것은 상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반적인 여과는 뭐고요? 하향입니다. 그럼 하향 여과는 고급 주택들이 처음에 좋은 것이었다가 세월이 가니까 주택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나요? 노후화돼서 상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전되는 현상은 하향 여과라고 하고, 그러면 상향 여과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보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 이것은 상향 여과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현실에서 이런 하향 여과는 많이 목격이 되나요? 뭐 하루아침에 딱 나타나지 않겠지만 세월 오래 걸리게 되면 좋은 주택들이 나중에 이렇게 전개되는 현상 발생하지요. 네, 이런 거 많이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택의 여과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주택을 공급해야 되지요.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맞춰서 저급주택을 만들어낸다면 금방 노후화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의 여과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는 저급주택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도 주택 공급이 있다라고 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택은 어떤 주택이었는데 고급화된 주택이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해서 노화돼서 이 주택이 누구한테 내려간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굳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저급화된 주택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저소득층들 위한 주택 공급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뭐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여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뭐를 통해서? 여과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하향 여과에 근거해서 주택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럼 하향 여과에 근거해서 주택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항상 이론은 맞고 틀리고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급주택에 신규 공급을 하겠다 안 하겠다. 저급주택의 신규 공급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급주택의 공급은 있다 없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저급주택에 신규는 하지 않는다. 그럼 저급주택의 공급은 있다 없다? 자, 다시 이 주택의 여과에 근거한 생각은 저소득층들 위한 주택에 신규 공급을 하지 않아도 주택 공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논리예요. 이 논리가. 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을 뭐라고 하고? 여과. 그러니까 어떤 여과? 하향 여과를 통해 나온다. 그래서 저급주택의 공급은 뭐를 통해서 나올 거니까? 하향 여과를 통해서 나올 거니까 처음부터 신규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예요. 이 논리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맞고 틀리고는 아니지요. 네. 다만 이게 활발하다면 저소득층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거고, 이게 활발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논리 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이렇게 봤더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을 위한 신규 공급하지 않아도 고소득층들을 위해서 좋은 주택들만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주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그럼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소득층들 공급이 나올 거다? 하향력을 통해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향여고가 있다는 근거겠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향여고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여가의 첫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게 내려와야지만 이 사람들 논리가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럼 하향료가 되는 이유는 물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고급 주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될 수밖에 없나요? 네, 노후 낙후돼서 아까 봤던 이런 단어 한번 써볼까요? 주택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주택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 살기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살기 불편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사가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려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향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해서 노화돼서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질적인 이유는 노화되는데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걸 고친다는 얘기예요? 안 고친다는 얘기예요?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노후 낙후되는데 사람들이 보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하지 않는 이유는 보수 비용이 크니까 가치 상승이 크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조건 나오면 그냥 알 수 있겠죠.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다면 고칠 수 있겠죠. 근데 고쳐지지 않는 것은 보수 비용이 크니까 안 고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왜 보수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더 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죠. 내 주택이 이렇게 했다가 세월이 가니까 노후 낙후됐어요. 살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럼 나는 고치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고칠 수 있는데 옆 사람들이 고칠지 안 고칠지는 미지수지요. 근데 옆 사람들이 고쳐주면 나도 고치면 같이 가격 올라갈 수 있나요? 근데 나는 고치는데 옆 사람들이 만약에 고치지 않는다면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내 거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은